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죽음을 생각하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과 소음, 소비와 관계 속으로 도망친다. 하지만 죽음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죽음을 잊은 사람은 모든 일을 지나치게 절박하게 만든다. 작은 실패에도 흔들리고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삶의 경중을 구분하지 못한다. 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진다. 이 과장된 감정이 불안의 본질이다. 죽음을 자주 의식하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의 불편함보다 전체의 맥락을 본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판단이 생기고 무의미한 경쟁이나 비교에서 한 발 물러선다. 죽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죽음은 파괴가 아니라 구조다. 모든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은 가치가 되고 선택은 무게를 갖는다. 삶의 철학은 결국 유한함을 전제하는 사고방식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삶을 차분하게 바라본다. 그는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한다. 오늘의 근심이 죽음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면 그건 붙잡을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 죽음을 인정하는 일은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이성적인 출발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을 외부 요인으로 설명한다. 일이 많아서, 돈이 부족해서, 관계가 불안정해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안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의 산물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 해석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위험을 과장하도록 진화했다. 살기 위해서는 낙관보다 비관이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 본능은 현대에도 그대로 작동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불안이 실제 위험이 아니라 상상 속 위험이라는 점이다. 상상은 언제나 현실보다 빠르고 더 자극적으로 번식한다. 불안의 본질은 생각의 확장이다. 사건은 작지만 해석은 그 사건을 확대시킨다. 상대의 한마디가 무시처럼 느껴지고 작은 실수가 인생 전체의 결함으로 확대된다. 사건보다 해석이 크면 마음은 현실을 감당하지 못한다. 불안을 줄이려면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해석의 과정을 인식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실제 위험에 비례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불안은 일정 부분 정리된다.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생각을 관찰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완벽한 통제를 원하지만 세상의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 밖에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불안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해석을 덜어내면 마음은 가벼워진다. 불안은 외부가 만든 게 아니다. 그건 내부의 과잉 반응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그림자를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다. 그저 그것이 그림자임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인식이 불안을 현실의 크기로 되돌린다. 불안을 일으키는 가장 지속적인 원인은 타인의 시선이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과도한 관심을 쏟는다. 그들의 평가가 자신의 가치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침묵이 거절처럼 해석된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은 현실이 아니라 가정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 그들 역시 자신에 대해 고민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상상 속 인물이 된다. 그 상상은 끝없이 수정되고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사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력을 잃는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문장이 개입한다.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자아는 희미해지고 삶은 타인의 기대에 의존하게 된다. 존중과 복종은 다르다. 타인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지만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은 감정적 복종이다.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준을 따르게 된다. 그 기준은 언제나 변덕스럽고 불완전하다. 타인의 시선을 줄이려면 스스로의 판단에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자신의 선택이 타당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외부의 평가가 의미를 잃는다. 자기 판단이 빈약하면 누구의 말이든 쉽게 휘둘리게 된다. 타인의 시선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 영향력은 내가 부여한 만큼만 작동한다. 그들이 보는 나는 실체가 아니라 해석이다. 해석은 수정될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그 시선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다. 비교는 인간의 인지 체계가 만든 가장 정교한 착각이다. 우리는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타인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 비교가 습관이 되는 순간 자기 인식은 현실에서 멀어진다. 비교는 정보를 주지 않고 결핍만 남긴다. 비교의 문제는 객관성이 없다는 데 있다. 사람은 타인의 결과만 보고 그 뒤의 맥락이나 조건은 무시한다. 남의 성공은 전체가 아닌 편집된 장면이다. 그 편집된 장면을 나의 일상과 비교하면 당연히 결과는 왜곡된다. 이 왜곡이 자존감을 손상시킨다. 비교의 또 다른 문제는 방향이 없다는 점이다. 기준은 언제나 바뀌고 상위의 누군가는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비교는 끝나지 않는다. 달성의 순간에도 만족이 오지 않고 새로운 결핍이 즉시 생성된다.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소비한다. 비교를 멈추는 일은 타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궤적을 복원하는 일이다. 나의 기준이 명확해지면 남의 속도나 결과가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는다. 비교를 중단한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비교가 사라질 때 집중력이 회복된다. 비교는 동기부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인식의 왜곡이다. 저 사람보다 낫고 싶다는 욕망은 언제나 타인 중심의 인생을 만든다. 결국 자기 목표를 잃고 타인의 그림자를 좇게 된다. 비교를 멈춘 사람은 삶의 속도를 되찾는다. 그는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이해하고 타인의 성공에 동요하지 않는다. 삶의 본질은 순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방향을 다시 찾는 순간 비교는 더 이상 사고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인간은 필요 이상을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본적인 생존이 충족되어도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더 나은 위치, 더 많은 인정, 더 큰 소유를 향해 끝없는 상승 곡선을 그린다. 이 욕망의 지속이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동시에 개인의 평온을 파괴했다. 욕망은 처음엔 동력이지만 일정한 지점을 지나면 중독이 된다. 무엇을 얻는 순간 만족은 짧게 지나가고 곧 더 큰 결핍이 그 자리를 채운다. 욕망은 충족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결핍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속도다. 욕망의 속도가 사고의 속도를 추월할 때 인간은 방향을 잃는다.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모른 채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상태. 그게 현대적 피로의 핵심이다.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것이다. 필요는 생존에, 욕망은 이미지에 가깝다. 필요는 충족되면 사라지지만 욕망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 계속 확장된다. 그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욕망의 압박은 현저히 줄어든다. 자신이 원하는 것의 근원을 점검해보라.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의해 증폭된 환상인가? 욕망의 절반은 외부가 만든 것이다. 그 외부의 설계를 인식하는 순간 욕망은 방향을 잃는다. 만족은 욕망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다. 욕망이 제자리를 찾을 때 온다. 결핍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결핍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는 있다. 욕망을 다스린다는 것은 금욕이 아니라 속도를 통제하는 일이다. 속도를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 삶을 통제한다. 사람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체의 상태가 정신의 기초를 결정한다. 피로가 쌓이면 판단이 흐려지고 수면이 부족하면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폭발한다. 몸이 불안정하면 어떤 철학도 작동하지 않는다. 현대인은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없이 책을 읽고 상담을 찾고 조언을 구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의 리듬을 되돌리는 것이다. 신체가 혼란스러울 때 정신의 안정은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 신체의 리듬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수면, 식사, 움직임. 이 세 가지가 일정할 때 인간은 예측 가능한 평정을 얻는다. 문제는 이 단순함이 지켜지지 않는 데 있다. 끊임없는 자극, 불규칙한 일정, 인공 조명과 피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생리적 질서를 파괴한다. 감정은 몸의 언어다. 호흡이 짧아지면 불안이 증가하고 어깨가 굳으면 방어적 태도가 강화된다. 생각이 복잡하다고 느껴질 때 그건 실제로는 몸이 피로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정신의 안정을 회복하는 첫 단계는 생리적 리듬의 회복이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일정하게 만들고 단 10분이라도 의식적인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 이 단순한 패턴이 불안을 통제한다. 철학은 고차원의 사유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생리 위에서 작동한다. 몸이 무너진 상태에서 평온을 논하는 건 토대 없는 건축과 같다. 생각을 다스리기 전에 육체를 먼저 정돈해야 한다. 죽음은 결국 신체의 멈춤이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몸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존재의 기본적 책임이다. 육체를 돌보는 일은 사소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존재를 존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성의 행위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서로 다른 가치와 리듬을 가진 존재들이 완벽히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계의 균열은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다. 문제는 균열 자체가 아니라 그 균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누군가의 말이 불쾌하게 들릴 때 그 말이 의도된 공격일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다. 사람은 각자의 불안과 피로 속에서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완전한 신호를 나를 무시했다, 나를 배신했다라는 의미로 확대한다. 이때부터 감정은 현실보다 앞서가고 관계는 실제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진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관계의 균열은 자존감의 균열로 오해된다. 그러나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판단과 맥락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 나의 존재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구분이 명확할수록 감정은 짧게 머문다. 모든 관계는 일정한 거리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가까움이 신뢰를 만든다고 믿지만 지나친 밀착은 오히려 해석의 왜곡을 낳는다. 거리는 냉정함은 명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관계에서 평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상처를 확대할지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감정은 자동 반응이지만 해석은 언제나 선택이다. 죽음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갈등은 사소해진다. 언젠가 모두 사라질 존재들 사이에서 지나친 오해와 미움은 비합리적이다. 관계의 균열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균열을 통해 인간이 본래 불완전한 존재임을 이해하라. 그 인식이 냉정함을 만들고 냉정함이 다시 평온으로 이어진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패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실패를 능력의 부족 혹은 인생의 결함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실패는 결함이 아니라 조정의 과정이다. 방향이 맞지 않음을 알려주는 신호이자 삶의 속도를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장치다. 성공은 언제나 불완전한 조건 위에서 이루어진다. 즉, 완벽히 통제된 환경에서는 실패도 학습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패가 반복된다는 건 인간이 여전히 탐색 중이라는 뜻이다. 탐색이 없는 삶은 정체이고 정체된 삶은 결국 퇴화한다. 실패를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결과 중심의 사고 때문이다. 결과만 본다면 실패는 종결처럼 보이지만 과정으로 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통과점이다. 어떤 실패는 방향을 수정시켜주고 어떤 실패는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빨리 해석하느냐다.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한다. 비난은 통찰을 막고 비합리적인 회피를 낳는다. 실패는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다뤄야 한다.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환경인지 판단인지 구분할 때 실패는 더 이상 두려운 단어가 아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수정 가능한 존재다. 이 점을 인정하면 실패는 자연스러워진다. 수정 가능성의 인식이 바로 회복력이다. 죽음이라는 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패조차 상대적인 사건으로 만든다. 결국 모든 시도는 사라지고 기억은 희미해진다. 그렇다면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조정이며 조정은 계속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음을 잊은 사람은 삶을 흐릿하게 산다. 그는 시간을 무한하다고 착각하고 기회와 관계가 끝없이 반복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유한하다. 이 단순한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삶의 우선순위는 근본부터 재편된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일이다. 죽음을 의식할수록 인간은 시간의 밀도를 높인다. 무의미한 일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줄고 진짜 중요한 결정이 눈에 들어온다. 죽음은 삶을 위협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명확하게 만든다. 끝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지금의 선택이 의미를 갖는다. 끝이 없는 존재라면 어떤 결정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피하려는 마음은 불안을 만들어낸다. 모호한 두려움은 언제나 정의되지 않은 미래에서 자라난다. 하지만 죽음을 인식하면 미래는 불안의 공간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정리하는 영역이 된다. 그 인식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든다. 삶은 죽음과의 대립이 아니라 죽음을 포함한 전체 구조다. 죽음을 외면하면 삶은 방향을 잃고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은 선명해진다. 삶의 명료함은 결국 끝을 생각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오늘의 고민과 분주함이 죽음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면 그건 진짜 문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걱정은 죽음 앞에서 무게를 잃는다. 그 사실을 자주 떠올릴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집중은 또렷해진다. 죽음을 인식한다는 건 지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 선언이 시작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음을 자각한다. 삶은 직선이 아니다. 시작이 있듯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끝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끝이 없다고 믿는 순간 시간은 헐거워지고 하루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 불가피성은 위협이 아니라 구조다. 유한성은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 끝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은 진지해지고 행동은 명확해진다. 모든 선택이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 되기에 우리는 신중해진다. 끝을 의식한다는 것은 지금의 순간을 더 정밀하게 느낀다는 뜻이다. 무한히 이어질 것 같은 일상 속에서도 이것이 마지막 일 수 있다는 인식이 집중과 깊이를 만든다. 삶의 밀도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끝을 의식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에 불필요한 장식을 두지 않는다. 그는 관계를 단순하게, 욕망을 현실적인 크기로 유지한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가능한 것을 선택한다. 이 절제가 냉정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합리적인 삶의 방식이다. 끝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늘 미룬다. 언젠가, 나중에라는 단어로 모든 결정을 뒤로 미룬다. 그러나 시간은 일직선으로 흐르고 기회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삶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을 자각한 자에게만 집중된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어두워지는 건 아니다. 그 인식은 오히려 방향을 세운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을 진지하게 만든다. 그 진지함이 곧 평온의 형태다. 삶은 유예된 시간 위에 놓인 구조물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매일의 행동이 견고해진다. 끝을 의식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라지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결국 모두 죽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일수록 삶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글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한 사람의 냉정한 통찰이 또 다른 사람의 평온이 됩니다.